안녕하십니까. 2학년 1반 정연선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차인 13주차 총이치 기공학 발표를 하려 합니다. 오늘은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 시간 동안 배운 것을 한 주 한 주 복습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 일치상 수입니다. 1주차 때 이론으로 저희는 의치상 수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치상 수리는 먼저 환자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의치가 파절이 될 수 있는데요. 환자의 부주의나 기공 과정에서의 결함 등 여러 가지 결함으로 인해 의치가 파절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먼저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에 의해서 의치가 파절이 될 수 있고, 또는 치은 퇴축을 했는데 첨상을 안 해주고 그냥 사용하다가 스트레스가 중앙으로 모여져서 결국에는 파절이 될 수도 있고, 기공 과정에서의 결함으로는 과도한 주로 매몰 과정이나 기포에 의해서 주로 파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퍼미스나 루즈에 의해서도 퍼미스 루즈를 하다가 레그 휠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놓쳐가지고 파절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파절돼서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각난 부분을 모두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만약에 조각난 게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의치를 수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의치 수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치 파절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두 조각으로 깨진 단순 파절과 세 조각 이상인 복잡 파절이 있는데요. 단순 파절의 경우에는 주로 두 조각으로 쪼개졌다 보니까 환자가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지만, 복잡 파절의 경우에는 여러 조각이다 보니까 조그만한 조각 하나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조각을 다 찾아서 병원에 수리를 맡기러 오셔야 됩니다. 그럼 수리 과정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위치가 파절되어서 오게 되면 기공실로 오게 됩니다. 기공실로 와서 가장 중요한 원래 상태처럼 적합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원래 상태로 적합이 되지 않으면 이때 환자 만약에 대충 수리를 하더라도 환자 구강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원래 상태처럼 꼭 맞게 해주고, 저렇게 저렇게 꼭 맞게 확인이 됐으면 스티키 웩스로 잠깐 붙여줍니다.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나무막대나 벌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고, 그 안에 분리젤을 바른 다음에 석고로 석고를 부어서 모형을 떠줘야 됩니다. 모형을 뜨는 이유는 나중에 레진 전입하기 위해 모형을 뜨는 건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모형이 석고가 다 경화가 되면 이렇게
도브테일로 위치를 결합력을 메카니컬 기계적인 결합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도브테일로 벌을 이용해 파주고, 다음에 석고를 이렇게 해서 도구 스테이지가 되면 저렇게 석고를 주입해 줍니다. 석고 주입이 완료됐고요. 다음에 압력솥을 이용해 중압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시간이 빨리 될 수 있고요. 중압이 완료되면 이제 연마를 하는데, 먼저 원래 위치를 처음 만들 때처럼 연마 과정은 비슷합니다. 먼저 과잉된 부분은 덴처버로 제거하여 주고, 그 다음에 퍼미스를 이용해 1차 연마를 하고, 위치 표면에 광택을 내기 위해 2차적으로 루즈를 사용하여 위치를 연마하여 줍니다. 이렇게 되면 위치상 수리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주차 위치상 수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2주차 인공치 수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공치 수리는 이것도 인공치 밑에 기공 과정의 결함으로 기포에 의해서 나중에 탈락될 수도 있고, 환자의 부주의로는 역시 떨어뜨렸을 때 인공치가 파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인공치가 파절이 되면 깨진 조각을 가지고 오면 인공치 선택을 할 때 유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제 실습 시간에는 견치가 저렇게 깨졌는데요. 저렇게 인공치가 깨져서 오면 먼저 인공치를 선택해 줘야 합니다. 인공치는 위치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크기와 색깔을 비교해서 최대한 비슷한 인공치를 선택하여 선택해 줘야 하고요. 인공치 선택이 완료가 되면 인공치 수리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인공치알을 덴처벌을 이용해서 완전히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완전히 제거되고, 그리고 설측에 약간의 홈을 내주어 레진이 약간 과잉돼서 넘치도록 설측에 약간 홈을 더 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치 내부에도 레진이 들어가서 결합을 높이기 위해 인공치 내면에도 유지구를 파주고요. 세 번째로 인공치가 홈을 파준 곳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퍼티를 이용해 인덱스를 형성해 줍니다. 인덱스 형성이 완료가 되면 인덱스를 붙인 다음에 그 인공치를 끼우고 설치기에 내주었던 구멍을 통해 레진을 전입해 줍니다. 이때 좀 가잉되게 해서 나중에 깎는 게 편하고요. 레진 전입이 되면 저렇게 고무줄을 꼭 묶어서 이것도 역시 압력솥을 이용해 중압을 하게 됩니다. 중압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저렇게 과잉된 부분은 먼저 댕처버로 깎아주고, 인공치 2치상 수리 때처럼 1차적으로 퍼미스, 2차적으로 광택을 내기 위해 루즈를 이용해서 광택을 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인공치 수리도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3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3주차 이론은 의치의 개상 및 첨상이었는데요. 먼저 의치의 첨상이란 치조골의 흡수로 인해 생긴 의치상과 조직과의 공간을 정확히 적합되도록 의치의 조직면을 새로운 의치상 재료로 재형성하는 것입니다. 첨상의 적응종으로는 장착 후 3에서 6개월이 지난 즉시 이치인 경우, 두 번째로는 잔존 치조제가 흡수되어 의치상과 잔존 치조제 사이의 적합 상태가 불량인 경우, 세 번째는 환자가 의치 재제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갖는 경우, 네 번째로는 환자가 의치 재제작에 대한 육체적 부담을 갖는 경우, 이렇게 적응증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치상 첨상 과정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이 지금 안 나와서 지금 인터넷으로 따로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치상 첨상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이론 시간에 배운 것은 석션 캡 덴처를 만드는 건데요. 석션 캡 덴처는 문어 빨판 틀리라 해서 빨판 모양을 주어서 흡착력을 더 높여주는 위치고, 가장 기본적인 첨상 방법으로는 먼저 올드 덴처에 인상제나 소프트 실리콘을 넣어서 그 자리에서 환자 구강 내에 바로 인상을 떠서, 그러니까 올드 덴처를 개인 트레이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인상을 뜨면 다시 지그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고, 지그를 다시 풀어서 그 모형 올드 덴처를 인상을 뜬 다음에 거기에 석고를 부어서 베이스를 만들어 주고 지그에 고정을 시킨 다음 지그에 지그에 고정이 완료가 되면 모형이랑 올드 덴처를 분리해서 안에 있던 인상제나 소프트 실리콘을 제거하고 그 안에 다시 레진을 넣고 지그에 다시 장착을 해서 압력솥을 이용해 다시 중압을 하고 하면, 이렇게 해서 첨상이 완료가 되고, 석션 캡을 이용하여 하는 것은 지금부터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석션 캡 덴처인데요. 문어발 틀리라고도 합니다. 덴처를 고정하고 아가를 부어줘서 이 부분을 넘어가서 여기서는 웩스를 시트지 한 장을 모형과 의치 사이에 한 장을 넣어서 나중에 석션 컵을 만들 공간을 형성해 주었는데요. 시트 웩스를 제거하고, 아까 웩스 워시로 시트 웩스를 제거하고 인공칠을 다시 끼고, 석션컵이 들어갈 공간을 형성합니다.
뒤에 동영상이 잘렸는데요. 설명으로 하면 저렇게 아까 소프트 웩스가 들어갈 공간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웩스 패턴에서 수지 위치로 바꾼 다음에 저 시트지를 뺀 다음에 저 안에 공간이 생기면 지그를 고정시킨 다음에 먼저 석션 컵을 만들기 전에 지그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고정이 완료되면 시트지를 빼고 덴처 안에 소프트 실리콘을 넣어서 다시 모형에 부착한 후 지그로 고정시켜 줍니다. 소프트 실리콘이 경화가 되면 경화를 단단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이때도 압력솥을 이용해 중압을 시켜줍니다. 문어발 석션컵 제작은 실리콘을 주입하기 전에 석고 베이스에 전용 기구로 동그랗게 홀을 뚫어서 제작을 하여 주면 됩니다. 이렇게 첨상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요. 다음 개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상이란 치아의 교합 관계는 변화시키지 않고 위치상 재료 전부를 새로운 재료로 교환해 줌으로써 위치를 재적합시키는 과정입니다. 개상의 적응증으로는 위치상의 변색, 위치상의 색조 구조와 헐거운 위치의 복잡 파절, 그 다음에 기포가 심한 위치상일 경우에 개상을 해줍니다. 적응증을 보면 모두 기공 과정의 실수에서 인해 3번을 제외한 3개 모두가 주로 기공 과정의 실수에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합 기록은 그대로 석고 인덱스를 만들어서 하고 베이스만 바꾸어주면 됩니다. 다음 4주차 금속상과 하이버 메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속상은 메탈 베이스라고도 하고요. 웩스 패턴을 이용해서 웩스로 먼저 베이스를 제작하고 조조 소환 과정을 거쳐서 메탈 베이스가 완료가 됩니다. 일단 금속상의 적응증입니다. 첫 번째로는 점막 조직이 안정된 부위에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점막 조직이 나쁜 직내의 경우에는 금속상의 적용은 피하되 레진 의치에 이용한 점막 대상으로 활성화된 점막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안에 보이는 메탈 부분이 금속상이고요. 금속상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레진상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강도가 우수하고 열 전도성이 우수하며 아크릴의 변형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 하부의 조직 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고 고개 부위를 얇게 제작할 수 있어 이물감이나 바른 장애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의 장착감을 높여주고 레진상에 비해 흡수성이 없어 위생적이고 친화적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금속상의 제작 과정인데요. 먼저 금속상 제작 과정을 보면 조직부에 닿아서 압박을 주는 부위는 저렇게 모두
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릴리프 처리를 해주고, 릴리프가 완성이 되면 내화성 매몰제로 복제해 주어야 합니다. 릴리프 처리된 렉스 모형이고요. 석고 모양이고요. 이렇게 조직부 티슈 스탑 모두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왁스를 이용해서 금속상이 될 부분을 설계해 주고요. 디자인이 완료되면 메모를 하기 위해서 스프루선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상악의 경우에는 상방주의법이고 하의 경우 후방주의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몰제를 붓기 전에 먼저 매몰제로 기포가 안 생기게 먼저 붓으로 촘촘히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위에서 진동을 주면서 천천히 높게 부어줘야 합니다. 경화가 되면 주입을 주입콘을 빼주고 퍼니스에 넣어서 안에 렉스 패턴을 모두 제거해서 주입로를 형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하면 되는데요. 안에 주조 금속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식으면 모형제 매몰제를 깨서 샌드를 쳐주고요. 사이 공간은 샌드로 쳐서 제거해주고, 그 다음 스프루선을 제거한 다음 연마를 해주면 됩니다. 연마 순서는 크게 돌출돼 보이는 벤처벌을 이용해서 제거하여 주고, 스톤 러버, 루즈, 그 다음에 로빈슨 브러쉬로 이렇게 순서에 맞게 연마를 해주면 위치당 제작 과정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은 파이버 메쉬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이버 메쉬는 정식 이름은 SES 파이버 메쉬로, 이것은 원래 기존의 치과 재료가 아닌 외부에서 본 것을 착안해서
한 것인데요. 간단하게 모형상에 적화시킨 상태에서 라이트 큐링을 시켜 아크릴 수진에 파이버 프레임워크를 넣어 중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치성을 더욱 강하고 더 얇고 가볍고 심미적이고 특별한 장치 없이 단시간에 제작할 수 있고 금속 재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생물학적 적합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 메탈 메쉬는 무거운 방면에 화이버 메쉬는 소재가 매우 가볍고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메탈 메쉬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재질입니다. 주로 낚싯대에 이용한 것을 착안한 거고요. 화이버 메쉬를 이용한 의치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모형 위에 분리재를 도포하여 줍니다. 다음 0.5mm의 시트 왁스를 깔아주고 티슈 스탑을 형성한 다음 핑크 라이트 큐어 레진으로 충전하여 줍니다. 저때 분리재는 티슈 스탑에만 발라주고요. SES 화이버 메쉬를 비닐팩에서 꺼내줍니다. 화이버 메쉬는 기성품으로 나와 있고요. 임상에서는 필요한 양만 잘랐으면 재료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화이버 메쉬를 렉스 스페이서에 위치시켜줍니다. 다음은 비닐팩에 화이버 메쉬를 진공 흡착기에 위치시켜주고 진공 흡착기를 이용해서 진공을 시켜줍니다. 이때 화이버 메쉬가 앞으로 빨려 나갈 수가 있으니까 화이버 메쉬를 약간 뒤쪽에 위치시켜주고 진공 흡착기 전원을 켜서 화이버 메쉬를 렉스 스페이서에 압착시켜줍니다. 안착이 되면 비닐 관착이 된 상태에서 광종합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라이트 큐링 유니트를 이용한 비닐팩에 화이버 메쉬를 경화시켜주는데 이때 한 5분 정도만 큐링을 해주면 됩니다. 큐링이 완료가 되면 비닐팩에서 모형을 제거하고 비닐팩은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끓는 물로 시트 왁스를 제거해 주고요. 가위로 불필요한 부위를 절단하여 줍니다. 최종 중모형에 장착된 SES 화이버 메쉬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다음은 콜드 큐링을 이용하여 위치를 만들면 더 빠르게 위치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주차
금속상과 화이버 메쉬에 대한 설명도 모두 마쳤고요. 다음 5주차 선택 삭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택 삭제는 웩스 패턴에서 수제 이치로 넘어갈 때 널주합에 의해 생긴 오차의 범위를 인공지 삭제를 통해 오차의 범위를 잡아주는 것으로 선택 삭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로는 먼저 빨간색의 교합지로 중심 교합 상태에서의 선택 삭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의 교합지를 이용해서 편심 교합 상태에서의 선택 삭제를 해줍니다. 이때 측방 교합 또는 작업 또는 균형 교합에서의 선택 삭제를 순으로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전방 교합 상태에서의 선택 삭제를 해줍니다. 표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중심 교합 상태에서 접속 상태는 우선 커스프 투 포사입니다. 삭제 부위는 편심 교합이 높으면 커스프를 삭제하고 편심 교합이 정상이거나 낮을 경우에는 포사 부분을 삭제하여 줍니다. 다음 측방 교합 상태에서의 삭제는 먼저 작업측 교합은 커스프 접촉 상태이고 불의 법칙을 이용해 삭제를 해줍니다. 불의 법칙은 영어로는 버컬은 로우, 버컬은 어퍼, 그 다음에 링갈은 로우런데요. 상악은 협측교도에 내사면, 하악은 설직교도에 내사면을 삭제하여 주는 게 불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균형측 교합은 접촉 상태가 커스프 투 커스프 작업측 교합과 같은데요. 이때 삭제 부위는 비엘로 하악의 경우 하악 협측교도의 내사면을 삭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전방 교합은 역시 접촉 상태가 커스프 투 커스프고요. 삭제 부위는 전치부의 경우 상악은 링갈 인사이자리고 하악은 라비안 인사이자를 삭제해 줍니다. 구치부는 역시 불의 법칙을 이용해서 상악은 협측교도의 원심 사면, 하악은 설측교도의 근심 사면을 삭제하여 줍니다. 이렇게 해서 5주차 선택 삭제에 대한 발표도 모두 완료가 됐고, 다음 6주차 어태치먼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어태치먼트로 들어오면서 약간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일단 어태치먼트의 구성을 살짝 보면 이게 어태치먼트의 사진이고 구성을 보면 피메일, 메일, 플러그, 스프링, 진지바 스크류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플러그를 보면 조절을 할 수가 있게 설계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4번의 스프링은 완합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 5번의 진지바 스프링은 저 4번의 스프링이 유압 헐거워졌을 때 나중에 교체를 위해서 있는 스크류입니다. 그래서 어태치먼트의 구성을 모두 보았고요. 6주차 어태치먼트에서 중요하게 주로 했던 내용은 메탈 클래스프와 어태치먼트를 비교해서 이론 공부를 했는데요. 주로 메탈 커스프와 어태치먼트를 비교해서 보면 어태치먼트의 장점이 매우 많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점을 약간 보면 설명해 드리면 클래스프는 사용하다가 만약에 기대치가 먼저 오프너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맞겠는데요. 오프너의 원리를 보면 오프너는 질의 받침점에 의해서 물건을 쉽게 딸 수 있는 건데요. 메탈 클래스프를 이용하게 되면 덴처는
RPD는 가채성이기 때문에 환자가 뺐다 꼈다 할 수가 있는데요. 뺐다 꼈다 할 때 에이커스 클래스프는 서베이어 그러니까 최대 평형부 하방에 있기 때문에 즉 언더컷에 클래스프가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뺐을 때 치근에 무리한 힘이 즉 그러니까 오프너의 원리가 적용이 돼서 어, 레스트가 풀크럽 즉 질의 받침점의 역할을 하고 1번에 1번가 메탈 베이스 쪽이 포스에 가해져서 이렇게 뺐을 경우 3번 에이커스 클래스프의 저항이 생기게 돼서 치근이 약해졌을 경우에는 지대치가 뽑힐 우려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걱정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6주차 어태치먼트 편에서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7주차 어태치먼트의 개요로 넘어가는데요. 어태치먼트는 크게 5가지로 분류했었습니다. 처음에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른 분류로는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 이스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 스터드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 락킹 어태치먼트, 그리고 액슈얼리 어태치먼트, 즉 보조 어태치먼트 이렇게 6가지로 7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작 과정과 정밀도에 따른 분류로 프리시즌과 세미 프리시즌으로 나눴습니다. 프리시즌의 경우에는 메일과 피메일이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금속 상태로 비금속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조 소환이 완료됐을 때도 오차가 매우 근소하게 나타나는 아주 매우 정밀형이고, 세미 프리시즌은 웩스 패턴이나 플라스틱 패턴으로 나와서 웩스 패턴과 나중에 같이 주조 소환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마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꼈을 때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고요. 세 번째 분류로는 조절형과 비조절형에 따른 분류로 나눴었습니다. 주로 조절형은 리질리언트, 비조절형은 리지드 타입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했고, 그 다음 완화평과 비완화평에 따른 분류인데 3번의 조절형과 비조절형이 크게 보면 완화평과 비완화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 기능운동에 따른 분류인데요. 기능운동으로는 크게 7가지로 보았습니다. 이 기능운동 7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먼저 클래스 1A 리지드 타입의 경우에는 삽입 착탈만 가능하게 되고요. 다음 클래스 1B 리지드 타입은 스크류나 기계적인 유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2 버티칼의 경우에는 수직 운동만 허용하고, 클래스 3는 둥근 모양으로 힌지, 그러니까 주로 회전 운동만 가능합니다. 다음 클래스 4는 버티컬과 힌지, 즉 수직과 회전이 모두 가능하고, 클래스 5인 로테이션 버티컬은 로테이션과 수직만이 가능하고, 마지막 클래스 6는 유니버설로 전체적인 기능 운동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그 다음 개요에서 배운 것은 EM 게이지였는데요. EM 게이지는 대합지의 교두정에서 잔존 치조제 정상까지의 거리를 재는 기구로 어태치먼트 제작을 할 때 사용하는 기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7주차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은 9주차 어태치먼트 그래서 오버덴처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버덴처는 우리말로 하면 PDH로 국소 위치에서 총위치로 넘어가는 가두기적인 상태에서 사용하는 위치를 모두 말합니다. 오버덴처의 장점으로는 크게 보면 가장 큰 것을 보면 총위치를 무치약 환자가 총위치를 장착한 후 5년 뒤 흡수된 치조골의 형태를 보게 되면 6.6mm의 엄청 많은 치조골 흡수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오버덴처의 경우에는 무치약이 아닌 치근이나 임플란트를 심어놨기 때문에 안에 받치고 있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오버덴처를 장착한 후 5년 뒤 똑같이 흡수된 치조골의 형태를 보았는데 0.8mm 밖에 흡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버덴처의 가장 큰 장점을 볼 수 있는데요. 오버덴처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치관부를 삭제하고 안에 치근부를 이용해서 덴처를 만들거나 만약에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근 대신해서 유지를 얻는 그런 덴처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지대치 형태에 따른 오버덴처도 지대치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베어 루트 페이스와 메탈 코핑이 있습니다. 메탈 코핑은 그 안에서도 작게 세 개로 롱 메탈 코핑과 미디움 메탈 코핑, 쇼트 메탈 코핑 이렇게 세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베어 루트 페이스와 메탈 코핑을 본 건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베어 루트 페이스는 치간부를 살려서 이용한 것이고 메탈 코핑은 치간부를 삭제하고 치근만 이용한 거고 그 위에 메탈 코핑을 얹어서 의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주차에서는 오버덴처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스타드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 마그네트 어태치먼트 이렇게 세 개를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9주차에서는 스타드 어태치먼트에 대해 짧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타드 어태치먼트는 보면 이게 스타드 어태치먼트에 대한 사진인데요. 스타드 어태치먼트를 설명드리면 환자 구강 내에 메일 부분이 있는 인트라 코로날 어태치먼트와 반대로 구강 내에 피메일 파트가 있으면 익스트라 코로날 어태치먼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경우에는 치간부를 삭제하고 치간에 메탈 코핑을 제작해서 치근부에는 피메일을 넣어서 제작을 하는 어태치먼트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기능,
아까 말한 기능 운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어태치먼트를 선택을 하여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주차는 바 어태치먼트에 대해 배웠는데요. 바 어태치먼트를 이렇게 보면 한자 구간에 바가 위치하고 덴츠에는 피메일 파트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메일 파트는 화이트, 옐로우, 오렌지 이렇게 여러 색깔이 있는데 먼저 주로 옐로우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 어태치먼트의 장점으로는 수신 악한 거리가 낮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를 이렇게 구부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신 악한 거리가 짧은 경우에 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 어태치먼트를 완화평과 비완화평, 그러니까 리질리언 타입과 리지 타입으로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리지드 타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완화편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 운동을 허용하지 않지만 리지니언 타입의 경우에는 저기 안에 스페이서를 주기 때문에 나중에 저 스페이서를 빼고 그만큼의 공간만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화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 어태치먼트의 중요한 부분을 모두 봤고 11조차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해 보겠습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말 그대로 자석을 이용해서 위치를 제작하는 건데요. 자석의 힘은 인력, 철력, 그리고 청력,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화 키퍼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힘이 있는데 치과 영역에서는 세 번째인 키퍼와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구성을 보면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환자 구강 내에 있는 키퍼 그리고 치근 쪽에 자연 치아의 루트나 임플란트를 이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덴처, 덴처 안에 마그네틱 어셈블리, 그 다음에 치근에 루트와 키퍼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역시 완화평과 비완화평의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완화평을 보면은 이렇게 안에 저 실리콘 같은 거 안에 저렇게 쿠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 환자가 교합을 줬을 때도 저만큼의 스페이서로 충격을 완화할 수가 있고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또 큰 장점을 보게 되면 만약에 측방 운동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렇게 비껴 나가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이렇게 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청 큰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제작할 때 중요한 사항을 하나 보면 주조 소환할 때 메모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보면 저 유지봉이 메모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기 메타코핑을 제작하기 위해서
웩스 패턴 안에 키퍼를 넣는데 만약에 소환이 완료된 후에 보게 되면은 키퍼가 웩스 패턴이 녹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달걀달걀 돌아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봉을 껴서 매몰자가 유지봉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서 유지봉 또한 중요했고요. 그 다음은 이론 강의의 마지막인 12주차 분할식 교위치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분할식 교위치를 보게 되면 적응증을 보게 되면 적응증은 장점과 비슷했는데요. 비평행 지대치 간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고 4, 5번 이상이나 14번 같이 긴 롱스판 브릿지웍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적응증이고 비적응증으로는 결손 치아가 고치부에서 3개 이상인 경우와 경우 이것은 교위치보다는 잔존 치조제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철성 곡소 위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 번째 대합치가 없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대치의 동요가 아주 심할 경우 연결 교위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고려사항 또한 중요했는데요. 크게 보면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플라스타 슬라이드나 튜브락 같은 어태치먼트는 분할식 교위치나 국소 위치의 보조 유지 장치에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유지력을 조절할 수 없는 비조절성이기 때문에 국소 위치의 주 어태치먼트를 이용할 수가 없고 둘째로는 중간 지대치가 있는 고정성 교위치에서는 전방 분할의 원심 쪽 피메이를 위치시키고 후방 분할의 근심 쪽에 메일을 부착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왜냐하면 교합압이 전달됐을 때 어태치먼트의 요소가 안착되려는 방향이므로 치아가 근심 이동이 생길 때 가장 견디기 좋은 교합이기 때문에 때문이고 교합압이 구치부 쪽으로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만약 구치부에 저작압이 가해지면 견치나 소구치 부위까지 연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해 주었습니다. 예로 5번 브릿지의 견치와 제2소구치, 제2대구치를 지대치로 하는 보철물의 고정성 교위치를 제작하면 중간 지대치인 제2소구치가 지렛대의 받침대로 작용하여 전방의 전치관이 빠지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 접착되어 있는 시멘트 가도가 지대치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2소구치 원심의 어태치먼트 휠레이를 부착시켜 분할식 교위치로 제작해 주어 이런 현상을 예방하고 어태치먼트는 교합 분산을 할 수 있고 대합치에 가해진 교합압은 소구치에 과도한 힘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대구치가 압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으로는 타이퍼드 타입의 플라스틱 도구 테일 어태치먼트는 구치부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유로는 처명의 어태치먼트는 세기 형태의 도구 테일이 측방 운동을 줄여줄 때 이용되는 견고한 연결 장치이기 때문에 구치부에 이용하는 것으로만 문제가 없는데 견치부에 이용하면 안됩니다. 교합압이 수직적으로 적용되는 구치부에서는 문제가 적지만 전치부나 견치부에서는 순협 변동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교합압이 가해졌을 때 뒤틀리게 되어 매일 파트가 안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네 번째로는 규격이 큰 것은 구치부에, 작은 것은 전치부에 위치시키고, 다섯 번째는 대구치가 약한 경우에 분할 교위치로 제작해서 대구치가 약해서 분할식 교위치로 제작하게 되면 교합력이 가해질 때는 후방 지대치 압축력이 가해지고 어태치먼트의 매일과 휘메일이 정밀하게 접촉되어 구치부에 가해질 교합압이 전방부로 분산되어 후방 지대치로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구치가 약한 경우에는 분할 교위치로 제작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은 지대치들이 서로 평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태치먼트 부착 위치가 반대편 지대치 간의 삽입로와 평행 일치하도록 해주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 교위치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을 모두 보았고, 분할 교위치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세라믹 로드라는 건데요. 세라믹 로드는 튜브 타입을 매몰할 때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키퍼처럼 키퍼가 아니라 세라믹 로드를 제작하는 이유는 기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용을 했었던 건데요. 세라믹 로드를 붙이지 않았을 때는 만약에 매몰제를 주입하면 핀맨 부분에 매몰제가 잘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안에 그게 기포가 되고 결국에는 주조 실패를 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환이 완료된 후 로드가 저기에 검은색 부분을 실링을 한 건데요. 로드가 매몰 후에 살짝 빠지는 것을 방지해서 또 기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실링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분할 교체 마지막 설명인데요. 마지막 설명으로는 튜브 타입과 도블 테일, 튜브락 어태치먼트와 도브 테일 어태치먼트 이렇게 마지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튜브락 어태치먼트는 이렇게 플라스틱 패턴의 메일과 피멜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공간을 보면 저렇게 작은 거와 큰 것은 보게 되면 높이는 2.0mm, 넓이는 1.8mm, 그리고 프로테크는 1.6mm고 큰 거의 경우에는 높이가 2.0mm, 넓이가 2.0, 프레 깊이는 1.9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튜브락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드리면 인터코로날 세미 프리시전 로드와 튜브 어태치먼트로 즉 치간대 반정밀형의 어태치먼트이고 마찰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메일과 핀메일이 있습니다. 메일은 크라운 또는 파닉 부분에 위치하고 피메일의 경우에는 크라운 패턴에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튜브락을 자세히 보면 저 빨간색 이렇게 같이 있는 막대기는 저 피메일 부분을 잘 위치시키기 위해 있는 거고 이 하얀색이 바로 세라믹 로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인 도브테일 어태치먼트입니다. 도브테일 어태치먼트는 보시다시피 휘메일 부분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비둘기 꼬리 모양 같이 생겨서 도브테일 어태치먼트라는 이름이 있고요. 이것의 필요 공간을 보면 작은 것의 경우
높이는 2.6mm, 넓이는 2.6mm, 풀의 깊이는 2.0mm고 RPD의 길이로는 3.5mm가 필요하고 큰 것의 경우에는 길이는 역시 2.0mm, 넓이는 3.5, 풀의 깊이는 2.5, 그 다음 RPD 길이는 역시 3.5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주차 분할 교육지의 중요한 부분들 모두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1주부터 12주차까지 모두 한 번씩 중요한 부분만 살짝 보면서 복습을 모두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중요한 것만 살짝 봤는데도 벌써 1시간이 이렇게 넘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어서 이해하는 데는 매우 좋았지만 12주차를 같이 설명하려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말이 꼬이기도 하고 제대로 설명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약간 아쉬운데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오늘 발표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매주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해서 저희들을 선행님 학습시켜 주신 교수님께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13주차 초미치 기동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또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매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